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책임근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강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필수적으로 이 2차 오리엔테이션 영상 꼭 듣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의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은 알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의 목표인 동차 합격, 그리고 2개월 만에 어떤 기본기를 마스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1차의 내용들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2차에만 정말 이 2차 과목의 내용에만 정말 집중해서 컴팩트하고 정말 필수적인 것들만 우리 해서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반드시 1차 내용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의 기본 이론 그 과정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스터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과거에 뭐 내가 공부 경험이 있고 좀 있다, 뭐 잘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새로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그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1차 과목들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반드시 좀 마스터를 하시고 오셔야 되겠다. 그거 안다는 전제하에 나가는 겁니다. 정말 2차 시험 내용에만 집중해서, 그렇죠? 그걸 다시 한 번만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1강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책임근제 시험의 출제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분석을 할 거예요. 책임근제 시험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를 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우리가 1차 때 배웠던 책임보험의 내용부터 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A씨가 있으면 A씨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럼 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피해자는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100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A는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봤을 때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이 손해백을 A의 본인의 자기 재산에서 자, A의 재산이 2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자기 재산 100을 딱 띄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배상. 그렇죠?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어때요? A 입장에서는 내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나 났어요? 100이 났습니다. A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즉 이 재산상의 손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입을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A가 보험에 가입을 함으로써 A는 뭐가 돼요? 피보험자가 되고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회사로부터 100을 보험금을 통해서, 보험금을 약자를 항상 I로 쓰죠. 보험금 100을 보상받는 것. 이것이 이제 뭐다? 이것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A의, 즉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 책임, 그렇죠? 이 책임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배상 또는 책임 보험이라고 하고, 지금 이 경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가 이제 자동차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 보험, 이러한 경우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더 있었어요. 뭐냐면
자, 만약에 피보험자가 이 돈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능력이거나 무성의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자 원래 이 순서가 이것이 먼저고 이거죠. 그런데 피보험자가 돈이 아예 없어요. 아니면 뭐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내가 지금 자동차에 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나 인명사고, 뭐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도 손해를 그때그때 대처하지 못하면 손해가 계속 점점 비례적으로 급증합니다. 그렇죠? 커지죠. 그러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책임보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책임보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1차에서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 바로 너 안 줘? 그러면 알았어. 내가 직접 청구할게. 바로 직접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직접 청구권. 즉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 이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렇죠? 주고받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이제 2차에서부터는 진짜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실무에서는 사실상 첫 번째, 이러한 직접 청구로 인해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주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보험회사가 개입해서 바로 이렇게 주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죠.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피보험자가 주고 자기가 피보험자한테 주는 과정보다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이 사건에 딱 개입을 해서, 그렇죠? 피해자와 보험회사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바로 그냥 금액을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유리할, 합리적일 수 있고 신속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나 계산으로 가면 우리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3자, 즉 이제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자기 재산에서 이렇게 배상을 하면 그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것이 책임보험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돈 간다. 그래서 구분할 것이 첫 번째 이거.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손해를 배상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과정 하나. 그 다음에 이 보상하는 과정. 이렇게 또는 이렇게. 이 과정 두 개. 그렇죠? 이것이 책임보험입니다. 이것이 책임보험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또 넘어가서 책임보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뭐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보험의 종류는 사실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어디에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얘를 우리 아까 봤던 자동차 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이라고 해도 좋고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갈 길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배책이라고 딱 줄여서 앞으로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배책이 나오면 아, 배상 책임보험이구나, 책임보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 배책은 그럼 결국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발생시켰는데, 그래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뭘로 인해서?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자,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손해사정 이론에서 배웠던 불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죠. 어떤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생겼으니까 그러한 어떤 우리 민법상의 책임, 민법상의 책임. 또 1차에서 배웠던 거 뭐였어요? 자동차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배법상의 책임, 이런 걸 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걸 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그것이 뭐다? 이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배상 책임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 2차 시험에서 중요한 책임보험 중에 하나가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에요.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뭐냐면, 자, 피보험자가 제조업자입니다. 제조업자,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자예요. 그런데 제조업자가 이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았겠죠. 소비자에게. 그런데 이 소비자가 피해자가 됐다. 피해자가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제조한 물건에 제조물에 결함이 생긴 겁니다. 결함. 이 결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조물 책임법 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 그리고 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바로 제조물 배책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책임보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종류는 결국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가, 그렇죠? 어떠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에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그래서 제가 1차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돌아와서 보면 보세요. 우리 결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손해사정이란 뭐예요? 손해사정이란 손해액을 산정하고 결국에는 이제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가 이거예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렇죠? 사실은 여기가 우리의 목표죠. 이 보험금 지급 요거. 그런데 그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실은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걸 제일 먼저 해야죠. 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해야 그다음 보험금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법률상 제조물 배상 책임이라면 가입을 해놨다면 이 사고가 피보험자가 과연 피해자한테 아까 본
제조물 책임법상의 책임이 성립을 하는가 안 하는가부터 우리는 구분을 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조물 책임은 그렇게. 자동차 배상 책임, 우리 이제 자동차 보험 과목에서 나오는 자동차 배상 책임은 자동차 배상 책임, 민법상의 책임과 자배법상의 책임이 있어야 보험금을 주는 거니까 그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보상하는 과정 있죠? 이 보상하는 과정은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상의.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놓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이 단계는 뭐예요? 이 단계는 보험이죠. 보험금을 주는 단계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보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주죠. 보험계약 내용을 정해놓은 게 뭐예요? 약관이죠. 그래서 보험 약관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 때부터 말씀드린 게 1차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끝내고 2차에 가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는 것은 약관이다. 약관.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 1차 배우실 때 약관에 대해서는 안 배웠죠. 그냥 법에 뭐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정도 배웠지. 우리 이제 앞으로 수많은 담보들, 수많은 상품들을 배울 건데 그 상품들의 약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근데 그걸 볼 거예요. 왜?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책임보험의 시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물어본다. 법률상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어떤 이론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두 번째 뭐? 보험 약관, 담보별 보험 약관. 그렇죠? 약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 보험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일반 배상 책임 보험과 우리 책임 근제죠. 라고 말하는 근제가 바로 여기 들어갑니다. 이 근제는 뭐냐면 근로자 재해 보장 책임 보험이에요. 근로자의 재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는 책임 보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냐? 똑같이 삼각형을 일단 그려보면 돼요. 피보험자, 여기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보험회사 있으면 사실 그럼 이 피보험자는 누가 될까요? 사업주가 되겠죠. 사용자, 사업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근로자가 만약에 업무 중에 재해를 입었어요. 다쳤습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그리고 민법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통해서 근로자한테 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근제예요. 근제.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일반 배책은 또 어떤 식으로 가냐면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일상생활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고요. 하나는 영업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업 배상 책임은 다시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으로 나뉘어요.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그래서 이 영문약관이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을 CGL입니다. CGL. 자, 그렇다면 근제는 어떻게 나뉘냐면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서 좀 나뉘어요. 보험이. 근제는 국내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이 있고요. 해외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보험이 있어요. 자, 그럼 이 보험에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보험에는 담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WC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EL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WC는 기초보험이고요. EL은 초과보험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이걸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사업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근제보험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의 손해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자, 그러면은 근제보험에는 무엇이 있다? WC가 있고 EL이 있었습니다. WC가 기초보험이고 EL은 초과보험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근로자의 손해가 이만큼이면 기초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을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최소한을 위해서. 그래서 이만큼을 기초보험인 WC에서 해줘요. 이만큼밖에 또 실제적으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WC에는 한도가 있어요. 최소한을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여유가 됐을 때 이 EL에서 나머지 초과된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거. 이것이 WC와 EL의 구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WC와 EL이 있고 선원에서도 WC와 EL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이 국내는 조금 특이해요. 국내에서는 뭐가 특이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WC 있죠? 이거 국내의 WC. 이 WC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을까요? 자, 보세요. WC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기초보험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EL은 초과보험이라고 했어요. 즉 기초보험에서 손해를 다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 초과된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EL입니다. EL. 그런데 WC가 필요 없다? 국내에서는? 그러면 기초보험을 따로 다른 데서 주는 데가 있다는 얘기야? 있죠. 어디냐? 바로 그것이 산재죠. 산재. 자, 산재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보험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업장이 다 가입하는 의무보험이에요. 의무보험. 이해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사실 이 산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에서 이렇게 주고 그 초과된 것을 EL에서 주는 형식으로 국내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국내에서는 어때요? 사실 WC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WC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 왜? 왜 필요가 없다? 왜? 산재가 있으니까. 산재가.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산재를 사실은 산재보상, 산재의 보험금이라고 할게요. 산재 보험금을 사실은 어떤 업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노무사죠. 노무사.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산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겠네?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의 영역은 어디예요? 우린 이겁니다. EL이죠. 보험회사에서 주는 영역이 우리 영역인데 사실은 보세요. 이만큼만 주려면 전체 손해에서 산재에서 얼만큼 주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만큼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산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딱 거기까지만, 여기에 필요한 데까지만 이해되실까요? 보세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자, 국내 근로자 근제보험에서는 WC와 EL이 있지만 WC가 실제적으로 필요는 없습니다. 왜? 산재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돼 있느냐? 나머지 이 WC 있죠? WC의 보상 기준들도 다 산재와 유사해요. 산재와 유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세요. 국내 근로자에 대한 것은 EL과 산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외 선언도 사실은 이 WC의 보상 기준이 산재와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산재와. 왜? 사실상 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냐면 해외나 선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 보호를 못 받습니다. 산재 보호를. 이해되실까요? 산재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WC를 만들어 놓을 때 산재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선언은 사실 선언법이라고 있어요. 선언법. 이 선언법의 기준이 산재와 유사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재 기준이랑 유사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이 근제에 관한 문제는 근제 플러스 산재 이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선언도 가끔 나와요. 그런데 기준이 어차피 비슷합니다. 선언법에 대한 것을 배우겠죠, 우리. 산재 대신에. 그런데 선언법과 산재가 비슷해요. 다른 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스타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스타일로.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자, 이 시험은 무엇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약술 시험이 있고, 우리 이제 의학 이론이 끝났죠? 보험 과목부터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약술 문제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약술 문제는 어렵고 안 어렵고가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실까요? 약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데서 나오느냐 모르는 데서 나오느냐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중득점이고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고득점을 목표로 해도 여러분들 최고득점 점수 보셨죠? 우리 OT 때 말씀드렸죠. 최고득점을 목표로 해도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약술에서는 기본기를 마스터해 놓은 다음에 내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내가 약술 다 맞겠다. 이러한 전략으로 가면 그거는 사실은 실현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약술에 관한 기본기를 마스터를 해놓고 시간이 남는다면 내가 이제부터 시간이 남는다면 하나씩 추가해 간다면 점수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술은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계산은 일단 난이도 자체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있어요. 난이도 자체가 있다라는 얘기는 사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례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서 내가 실제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을 해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면 계산하는 공식이 여러분들 앞으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물론 2차 시험에서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기본적인 공식들이 딱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숙달이.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즉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이 내 머릿속에 딱딱딱 다 들어가 있어야. 그렇죠? 그 연습이 훈련이 다 되어 있어요. 실전에 갔을 때 긴 문제가 나옵니다. 진짜 한 쪽짜리. A4 한 쪽짜리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풀어나가겠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고 우리가 기본 공식들, 그다음에 기본 어떤 체계들 확실히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왜? 난이도가 높으니까. 대신에 장점이 있습니다. 약술은 뭐라 그랬어요? 난이도가 낮은 대신에 아는 것, 모르는 거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계산은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배운 데서 나오실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하지만 약술은 반반이라고 친다면 계산은 한 80%, 70, 80% 이상이 여러분들 배운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난이도가 높은 걸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약술은 열심히 해도 반타작 할 수 있을까? 그겁니다. 그렇죠? 왜? 애시당초 엄한 범위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계산은 그렇지 않는다. 난이도가 높은 대신에 내가 배운 거 안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한 80% 이상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보험 과목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기본기를 여러분들 우리 가장 큰 목표가 기본기 마스터죠. 이 커리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약술은 전체적인 어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개구리를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부가적인 거, 무슨 특약 이런 거 있죠. 이런 부가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금 커리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안 나올 확률이 한 10분의 1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어떤 부가적인 것들은 10분의 1이에요. 그런 걸 기본기 마스터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약술에서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개구리. 의학이론 했던 것처럼 할 거예요. 의학이론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답은 적어낼 수 있는 내용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는 사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 사건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이론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을 써내려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들을 이론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럼 중요한 계산은 제가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 이제 과정이 기본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문풀이 이제 베이직 드릴이 있고 레벨업 문풀이 있죠? 레벨업 문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계산을 이 시간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계산 문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한 90%에 해당하는 90%, 85%, 90%에 해당하는 공식들, 체계들 어찌됐든 90%는 아니겠습니다. 80%에 해당하는 공식들, 체계들 다 다음 시간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과정이 진행될 때 요거 한 번에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같이 계속 여러분들이 숙달이 될 훈련 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보세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정말 공식 있죠. 공식. 하나하나 공식 훈련하는 거 할 겁니다. 수학으로 치면 정말 사칙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것만 훈련할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그리고 베이직 드릴 가면 그것을 이제 조금씩 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레벨업에서는 실전으로 갈 거예요. 실제 기출문제 수준을 갖고 와서 우리가 연습한 거를 실제로 이제 답안화 시켜서 또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책임보험 과목 책임보험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좀 잡히셨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격증 시험이죠. 자격증.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냥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라면 여러 방향성으로 가면 됩니다. 공부를 할 때 여러 방향성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증 합격을 목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 중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이 목표 중에서도 2, 3개월 만에 기본기 마스터, 즉 중득점 이상 내년에 시험을 보시는 분이든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이든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갖고 가셔야 되죠. 이 방향성을.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안에 책임보험이 있고 의학이론이 있고 뭐 재산보험이 있고 자동차 보험이 있으면 책임보험 할 때는 책임보험 쪽에 맞춰서, 그렇죠? 의학이론 할 때는 의학이론에 맞춰서, 다른 거 할 때는 다른 거에 맞춰서 딱 해야 여기 딱 들어맞아서 합격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설령 자, 이 시험이 제가 의학이론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험입니다. 합격률 10%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2, 3개월 공부하지만 사실 1년 좀 더 많이 2년 그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여러분들 다 경쟁해서 10% 안에 들 수도 있고요. 열심히 했지만 못 들 수도 있어요. 못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못 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와 그냥 내가 무작정 어떤 계획 없이 단계 없이 다 공부했을 때랑은 내년에 시험 볼 때 천지 차이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는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죠. 왜? 여기는 다 잡혔으니까. 더 이상 뭐 체계를 잡고 기본 이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떨어졌다. 그럼 내일부터 하나씩 공부하면 1점씩 오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체계가 안 잡혀 있는 분들은 100%입니다. 만약에 이 체계가 없다. 이러면 다시 시작하세요. 아, 내가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겠다. 해서 다시 기본 이론 강의부터 보거나 아니면 다시 기본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기본서부터. 그러면 이게 안 돼 있는데 그럼 뭐가 잘 되겠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년에도 확률이 반반은 아니지만 떨어질 확률이 생깁니다. 내년에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단계적으로 그래야
모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시험 결코 쉬운 시험 아닙니다. 결코 쉬운 시험 아니에요. 합격률 보셨죠? 그냥 뭐 이렇게 몇 개월 공부해서 어디서 쪽집게 받아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이제 통합되고 나서 몇 년이 흘렀고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시험이 아닙니다. 옛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합격하셨던 분들 저 결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옛날도 저도 봐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마찬가지고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차분하게 마음 먹으시고 단계적으로 한다. 내가 이왕 할 때 이거 그냥 여러분들 뭐 하여튼 다른 시험 다른 어떤 조금 쉬운 자격증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디서 듣고 야 같이 해야 된대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한 번에 몰아쳐서 이렇게 해서 뭐 어디 쪽집게 당연히 쪽집게 하면 좋죠. 근데 제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죠, 여러분들. 당연히 만약에 쪽집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쪽집게는 한계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셨죠. 약술과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은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결국 근데 다 아는 게 나옵니다. 다 배운 데서 나와요. 단지 난이도가 높다. 그럼 계산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산은. 쪽집게가 필요 없죠. 어차피 다들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용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쪽집게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점수 여기서 나요. 약술은 아는 내용 반 모르는 내용 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남은 한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쪽집게에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약술, 계산 있으면 약술이 아는 데서 반, 모르는 데서 반 나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 번에 몰아쳐서 나올 것만 듣고 이렇게 물론 저보다 잘 가르치시는 강사님들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잘 찍는데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만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그 강의를 듣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점수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합격을 위한 점수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만. 아시겠죠? 그럼 결코 1차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도 합격률이 낮지만 합격 가능성이 낮지만 비벼볼 수는 있거든요. 1차는. 2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리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제 의학이론 마지막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더 타이트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더 여러분들 좀 더 푸시하고. 왜? 우리는 결과를 반드시 내야 돼요. 2-3개월 안에. 반드시 결과를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를. 이해되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산에 올라가려면 5km를 가야 된다. 뛰든 기든 날든 5km를 가야 돼요. 그런데 강사님 2km 만에 가는 방법 이런 거 없다라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